방금 소개받은 정동입니다. 제가 그 발표 제목 전달이 좀 늦었더니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역할이 프리세일즈 조직하고 인더스트리 밸류 엔지니어링이라는 두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헤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영어로는 헤드 오브 프리세일즈인데 그게 어떻게 제목으로 전달이 됐어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의 주제는 더 퓨처 오브 매니팩처링이라는 내용입니다.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10초짜리인데요. 동영상 앞에 있는 거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거. 화면을 눌러주시면 돼요. 내가 할까요? Robotic technologies make our lives and our jobs easier. Within our fulfillment center, we have 부신장에 짧게 시간이 30분짜리 강연이라 10초짜리 비디오 클립을 끊어가지고 왔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로 보시죠. 방금 전에 보셨던 거는 사실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아마존의 물류센터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봇이었거든요. 이전에 키바라고 하는 로봇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를 이제 아마존에서 인수를 하면서 아마존 로보틱스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법인이 생겼습니다. 근데 작년 10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존 내에서 보셨던 유형의 그 키바라고 하는 그 로봇이 움직이는 로봇이 한 3만 대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훨씬 더 늘었을 겁니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뭐 5만 대가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시작을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여드린 거는 제조나 물류 영역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타이제이션 외에도 사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이쪽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으로 아예 갈까요? 저게 조종이 안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물류 쪽에서 우리가 인더스트리 4.0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물류 영역에서도 뭐 라지스틱스 1.0서부터 해서 2.0, 3.0, 4.0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그 도요다 인더스트리라고 도요다 자동차의 그룹의 이제 하나의 자회사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인더스트리얼 비클이라고 얘기하는 포크리프트 영역에서 한화로 따져서 1년 매출이 한 15조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넘버 1위 회사거든요. 그 회사의 사장님이 본인이 앉아가지고도 막 궁리를 하다가 로지스틱스 1.0, 2.0, 3.0, 4.0 얘기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드리는데 물류 영역, 우리 공장 관련된 물류 영역에서 생산성을 확실하게 올려준 첫 번째 계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드 자동차에 처음 도입됐던 컨베어 벨트 시스템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2.0은 그럼 뭐냐? 그러면 공교롭게도 저기 지금 컴퓨터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옛날 컴퓨터들은 막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IBM 컴퓨터를 이제 움직이는 모습인데 저기 옆에 구석에 있는 게 이제 포크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컨베어 벨트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고정되어 있는 공간과 고정되어 있는 패스상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경로가 아닌 유형의 길을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때 사람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동력원을 가지고 있는 장치 중에서 이제 포크리프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물류 쪽에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게 ASRS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동 창고라고 불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토메이티드 가이드드 비클이라고 얘기하는 무인 자동 움직여가면서 이제 가이드가 있는 거죠. 그 길을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비클이 저희 결합이 되면서 자동화 창고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공장 내에서의 물류 관련된 부분에서 자동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 LCD 패널 같은 경우에도 그 초기 세대의 패널들은 공장 내에서 작업자들이 들고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패널의 사이즈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사람이 들고 움직이지를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공장 내에도 AGV나 ASRS 같은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는데 심지어는 수평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라는 게 이렇게 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움직이는 쪽까지 해가지고 이제 공장 쪽에서 이제 물류들이 발전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SRS나 AGV는 지금도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이 뭐냐? 사실 여기는 현재는 답은 없습니다. 근데 보셨던 것처럼 키바 같은 형태의 저런 물류 로봇은 보시는 것처럼 ASRS하고 AGV 역할 두 개를 결합을 해놓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된 공간에 물건을 쌓아놓고 여기 AGV가 와서 물건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그 파트나 물건을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곳으로 날라주는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그 옆에 보시는 거는 독일의 스틸이라는 회사에서 나와 있는 이제 시제품인데요. 키온 그룹이라고 포크리프트 쪽에서는 세계 2위 하는 거죠. 근데 그 저기 옆에 그림 보시면 선이 쭉쭉쭉쭉 걸쳐서 저거 뭐냐라고 보실 텐데 포크리프트가 자기가 이렇게 지시를 받게 되면은 물건을 뭐 꺼내와라 또는 물건을 내려놔라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은 그 로케이션 그 다음에 자기가 움직여야 되는 물체의 하중, 무게 이런 걸 고려를 해가지고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 8가지 정도의 형태로 변신을 해요. 자동.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 보면은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 나왔던 것처럼 이게 높은 데로 움직이게 되면은 높은 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대로 움직이게 되면 기차처럼 이렇게 뒤에다가 끌고 다닐 수 있는 형태로도 변하고 사람의 그 가이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중간에 타가지고 운전할 수 있도록 또 변하는데 저런 형태의 비클 한 대면은 과거에는 여러 대의 종류가 있었던 거를 한 대로서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류 영역도 사실은 이렇게들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와중 중에 지금 4.0이라고 그림 그려져 있는 이쪽 키바가 됐던 스틸 케이스가 됐던 뒤에 있는 IT 시스템 숨어있는 부분에는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010년서부터 뭐 클라우드 로봇, 클라우드 팩토리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쪽 영역을 이니시에이트를 해나가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유럽이나 이쪽 계열에서도 저렇게 변신한 로봇들이 오더를 받고 내가 자동 창고랑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고 각각의 포크리프트의 자기의 상태를 중앙에 알려주고 그다음 이걸 통해가지고 뭐 포크리프트의 상태에 따라서 정비가 필요하다거나 하는 거에 대한 그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정비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베러빌리티를 좀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의 뒤에는 사실 다 클라우드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비전처럼 생각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제조업이라는 주제를 하나를 잡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제조강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독일, 일본 같은 곳들이 있고 최근에 다시 그 생력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곳이 이제 미국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한국 내에서 한국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가 현재 넘어서고 있고 OECD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최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이제 멕시코 같은 데가 비중 자체는 높은데 선진경제권에서는 한국만큼 제조업의 비중이 사실 높은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해주고 있었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한 10년 주기로 해서 이 성장률을 놓고 보면은 제조업이 계속 사실은 미끄러져 가다가 2014년서부터 따져보면은 분기 단위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처음으로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위기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유럽권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위기의식은 동일하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것인가의 하나의 어떤 비전, 그 방향으로 지금 뭐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인더스트리얼 인터넷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로봇 쪽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인도나 중국에서도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기 몸에 맞는 형태의 혁신 방향들을 이제 정부하고 공공, 그다음에 뭐 학교 연구소 관련된 부분, 그다음 민간 부분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도 하고 있죠.
뭐 스마트 팩토리 추진단,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서 이제 지원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그림상에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 한국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인더스트리 4.0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공장 내에서의 자동화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 너무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래서 단위 공정에 로봇이나 이런 걸 투입해서 사람을 뺄 수 있도록 만든다거나 또는 MES나 POP 같은 걸 설치를 해서 주로 중소기업 대상이죠. 생산 현장의 비저빌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것. 이거가 거의 전부인 것처럼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고 나가고 있는 방향들은 공통적으로 제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R&D 관련된 부분, 세일즈 관련된 부분, 생산 관련된 부분, 실제로 사용을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리사이클, 폐기와 함께 리사이클링하는 부분까지를 전체 관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더불어서 자동화만 하는 게 아니라 자동화되어 있는 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반대로 생산 현장에서의 품질을 개선을 한다거나 생산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작업 제의를 줄여나간다거나 에너지를 세이빙한다거나 하는 텐저블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들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사실 걱정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인더스트리 4.0이나 우리 제조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워낙 주변의 다양한 기술과 그 다음에 산업의 경계가 이렇게 불명확해지면서 뻗어나가고 있는 방향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지금 뭐 인더스트리 4.0이 뭐 진행되고 있다, 선진국의 제조업체들 보고 있으면 어느 한 방향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몇 가지 트렌드 내지는 방향을 패턴을 놓고 보면은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닌데 뭐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관련되어 있는 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가는 길이 있고 자동화를 하긴 하는데 목표 자체가 그냥 사람 빼는 자동화가 아니라 생산 현장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형태의 시도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제조업체 스스로가 사업 모델 자체를 또 바꿔나가는 부분, 뭐 이런 형태로 사실은 패턴들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해당되는 패턴에 대해서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또는 지금은 퍼서널라이즈드 프로덕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실 최근에 각광을 받고 다시 주목을 받아서 그렇지 완전히 사실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시작 자체는 널리 알려진 거는 벨 컴퓨터에서 주문을 받은 다음에 사양에 따라서 조립해서 납품을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가는 이 맞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출발 자체는 모토로라에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적용됐던 사례들을 보면 자동차 업계들이 대부분 다 저길로 가고 있고요. 신발업계나 의류업계도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맞춤 형태를 지향을 해나가고 있고 뭐 초콜릿 만드는 회사나 이런 데들도 여기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로고, 사람 이름 넣어주는 형태로 MMM 출발한 것도 이것도 근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뭐 장난감 업체도 마찬가지고 음식 만드는 업체, 시계, 보석, 액세서리,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사실 여기 들어놓은 이거 말고도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은 제조업체 쪽 유명한 사례들 뽑아보라고 하면은 100여 가지, 200여 가지가 사실 이상 나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통해가지고 많은 양을 찍어가지고 해외로 이렇게 물량을 내보내는데 워낙 익숙해져 있고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중견기업들 중에서는 뭐 나이키나 아니면 해외 유명 브랜드들의 OEM 또는 ODM 역할을 하면서 대량 생산을 하는 쪽에 워낙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맞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소외를 해왔었는데요. 사실 이 맞춤이라는 부분은 이런 제조업뿐만 아니라 우리 의료업을 출발을 해가지고 상당한 부분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이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놓고 보면은 특징은 뭐냐면 개개인의 소비자 또는 개개별 기업의 요구나 니즈에 맞춰줄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대량 생산에 필적하는 효율성으로,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줬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모듈화라는 부분하고 플랫폼, 하드웨어상에서의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IT를 만나면서 대표적인 게 이제 휴대폰의 경우가 되는데요.
휴대폰의 경우에는 과거에 다양한 자기에 맞는 휴대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기능 성능과 관련되는 부분, 뭐 색상과 관련되는 부분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는 요소였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거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뭐 iOS의 앱이나 안드로이드의 앱을 가지고 사실 개개인들이 원하는 형태를 맞춰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라는 형태의 ICT 플랫폼을 만나면서 사실은 그 인베디드가 ICT 기술이 인베디드 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더더욱더 효율적인 형태의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얘는 할리 데이비슨의 사례인데요.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경우에 비디오를 보시면 미국이 다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의 제조업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막 하면서 비디오들이 막 돌아다녀요.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 근데 여기도 그 개개인들이 딜러 또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형태의 제품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한 걸로 오더를 넣게 되면은 해당되는 제품이 빠른 경우에는 이제 6시간 내에 제품이 나온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표준 제품만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딜러에서 개개인의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하다가 이제 이걸 공장에서 전부 다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가능했느냐? 옆에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정말 시골 마을처럼 하고 지냈어요. 저러다가 공장들을 다 뜯어고치고 자동화할 거 자동화해서 저런 혁신을 가져오게 됐는데 ICT 도입된 거 맞습니다. 많은 부분 한 것도 맞는데 자동화뿐만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잡 디스크립션 종류가 너무 많았던 거를 단순화한 부분들도 있고요. 레이아웃을 바꾼 부분도 상당 부분 기여를 했고요. IT가 들어간 부분도 상당히 기여를 해가지고 지금 앞에 보셨던 할리 데이비슨과 같은 사례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는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계열들이 있고요. 지금 인더스트리 4.0 얘기하고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계열이 제품에서 서비스로의 전환인데요. 지금 옆에 그 프린터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프린터를 샀지만 지금은 프린터를 가져와서 내가 쓴 만큼만 이렇게 빌링하는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뭐 정수기도 그렇게 바뀌고 있고 심지어는 자동차도 지금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나 일본에 있는 자동차 업체들은 스스로가 쉐어링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프로화에 갔기 때문에 자동차 신차만 팔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어느 정도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품에서 서비스로들 변화를 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는 중소기업입니다. 캐서라고 하는 독일 업체인데 에어 컴프레셔를 만들어주는 기계를 팔다가 이제 사업 모델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에어 컴프레셔만 만들어서 납품하고 나면은 공장에서 이 회사 에어 컴프레셔 가지고 다 돌리고 유지 보수하고 고장나면은 다른 회사 걸 갖다 쓰든지 뭐 하는데 그 정보는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게 아니라 사업 모델을 바꿔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기를 파는 형태로 바꿔갑니다. 그래서 컴프레셔는 공짜로 주고 압축 공기를 얼마나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빌링하는 형태로 바꿔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려면은 고객사에서 압축 공기를 많이 쓰게 만들려면은 기계가 늘 가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취한 방법은 자기네가 납품한 에어 컴프레셔에 있는 상태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캐서라는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계의 작동 상태나 부품들의 작동 상태를 봐서 고장나지 않도록 예지정비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사용량에 해당되는 만큼을 고객한테 빌링하는 형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도 좋고 그다음 캐서도 좋은 형태로 이렇게 모델을 바꿔갔는데 그림으로는 되게 아름답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품을 팔던 사람이 서비스를 팔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느 날 레버뉴가 이만큼 나왔던 게 이제는 나눠서 갖는 형태가 됩니다. 마치 우리 클라우드처럼 갑자기 매출이 줄게 되고 내가 그만큼의 투자를 미리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경영진으로서는 그만큼의 돈이 있거나 배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무리 내가 고객사라 하더라도 여기다 내 제품을 넣고 이 제품에 사용하는 상태의 정보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가져오겠다고 하지만 고객들이 거부하는 경우 이거는 내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 데이터 못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결국 이 서비스가 안 돌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두 가지가 이제 절묘하게 맞았던 거는 내가 고객한테 물건을 판 다음에 이 제품의 상태 정보를 얻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제품 자체가 고객 거기 때문에
허락을 안 하는데 이거는 하여간 내 거야. 임대를 해준 거야. 그리고 내 상태를 보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상태를 봐가지고 얘의 가동성을 계속 가동률을 높여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 여부를 떠나서. 그걸로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BMW 같은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마스크 같은 화학회사한테 납품을 하면서 그 정보를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해서 그 허락을 받고 운영을 했던 경우들입니다. 자, 자동화. 제가 이제 단순 자동화 같은 거는 좀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놀랍습니다. 이게 이제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분석한 자료인데요. 자동화가 도입돼서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노동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코스트 세이빙이 가능한 부분. 이렇게 따져보면은 놀랍게도 한국이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 여전히 상위에 있는데 일본도 상당히 로봇이나 자동화가 많이 도입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BCG에서 이거를 분석했던 하나하나의 근거는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으나 한국 같은 경우에 여전히 자동화가 도입돼가지고 생산성을 올려갈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그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1등이냐 2등이냐가 아니라 양 자체로 봤을 때 포텐셜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랑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GDP, 1인당 GDP는 높아요. 근데 시간당 생산성은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유럽 국가보다도 낮아요. 장시간 노동을 하는 나라거든요. 사무직뿐만 아니라 공장도 마찬가지고. 이쪽에서 여전히 우리가 사실 자동화의 힘을 빌어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인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자동화, 사람만 대처하는 게 자동화의 끝이냐? 그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옆에서 보시면은 뭐 구글 글래스처럼 되어 있는 스마트 글래스를 누가 이제 쓰고 자기가 눈으로 봤던 거예요. 제 표지화면에 썼던 거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 운반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경을 쓰고 이러고 있으면 어디에 가가지고 몇 개를 피팅을 해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눈앞에서 가이드도 나오고 이거 찍어달라고 나오고 내가 이걸 들고 안경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거 제대로 피팅을 했는지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 숙련되지 않은 분들도 사실 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부분이 구태여 사람들을 배제를 해가지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숙련자라고 하는데 공장에 있는 기계들에 대해서 고장나면 가서 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분들은 못해요. 상당히 숙련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IT의 힘이 더해지고 나면은 내가 그걸 잘 몰라도 가가지고 어떤 기계에 어떻게 뜯어보라고 하면 지시 나오는 대로 뜯어보고 안경을 통해가지고 보고 있는 내용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이 돼서 여기서 분석된 결과로 어느 부품을 점검을 해보고 뜯어서 뭘로 바꿔라라는 지시를 받는 대로 작업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사람을 배제하는 자동화가 IT가 아니라 오히려 로우 스킬 되시는 분들이 사회에서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고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IT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 저희가 얼마 전에 하노바 메세라고 이제 독일에서 가장 큰 박람회가 하나 열렸었죠. 인더스트리 4.0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다뤄졌는데 그 하노바 메세에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독일에 벤치마킹 가시는 분들이 늘 가시는 데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공장이거든요. 시멘스 암버그 공장인데 뭐 하다못해 오바마 대통령도 독일 한번 가고 독일 총리도 하면 이렇게 심심하면 가듯이 자주 가시는 데예요. 근데 왜 여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느냐 놓고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암버그라는 그 시골 동네 공장을 1989년에 졌는데 그 당시에 직원이 1000명이었대요. 1100명, 1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1000명에서 1200명이에요. 공장 면적이 늘어난 것도 없어요. 동일합니다. 근데 1년에 생산되는 제품은 약 8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150만 대에서 1200만 대 정도로 늘었고요. PLC를 주로 만드는 공장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품질은 이게 디펙트 퍼 밀리언에서 100만 개 중에 분량인데 지금은 100만 개 중에 한 12개 정도 분량이 날 만큼 분량률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공장도 계속 진화를 해나가고 있지만 저런 거가 독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뒤에 뭐가 이걸 가능하게 했느냐 보면 첫 번째는 여전히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989년, 90년대 초반에는 자동화가 안 돼 있던 데들을 가능한 한 자동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디지타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동화를 해나갈수록 각각의 제품과 장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늘어나잖아요. 그 정보를 그냥 모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분석을 해서 생산성을 개선하는 쪽으로 계속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공장의 테크니션들을 한국에서 가서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과거에는 내가 공장에서 생산성을 올리는 주무기는 스크루 드라이버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라고 적어요. 그러니까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요 공정이나 요 기계는 어떻게 개선을 할까라는 걸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업원조차도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게 종업원이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1년에 생산성 개선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서 채택되는 게 14,000개예요. 그러면 1인당 적어도 한 달에 1개 정도의 아이디어는 채택되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테크니션이나 예를 들어 빅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작업들을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토킹 프로덕이라고 근사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멋있는 건 아니고 시멘스 안버그 공장은 여전히 바코드 이런 거 쓰고 있습니다. RFID 이런 거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량 생산하는 것 같지만 여기는 인더스트리얼 PLC도 개별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랏사이즈를 일로 가져가는 주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 축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이 도대체 뭐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를 고민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뛰어나가는, 새로운 고객을 찾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가는 쪽을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중에 이제 흔히 많이 얘기 나오는 사례죠. 존 디어 같은 데 얘기를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업용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주로 이제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일본의 고마치보다는 늦었어요. 근데 그 기계에다가 텔레메틱스 장비를 달아서 기계의 상태에 관련되어 정보들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이거를 GPS 달고 있고 통신 장비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내오면은 이제 존 디어의 있는 본사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분석을 해서 미국 내에 퍼져 있는 기계 이런 것 중에서 몇 대가 지금 정상 가동을 하고 있고 몇 대가 고장난 것 같고 몇 대는 어떤 상태인 것 같고 라는 거를 전부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가 특정 기계의 특정 부품이 여기 고장날 것 같아라는 게 미리 예지가 되면은 그 기계를 가진 오너, 농부가 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그 기계의 근처에 있는 딜러한테 연락이 가게 해서 이 기계가 고장나지 않고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스페어 파트도 이제 제때 공급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기계가 온오프 상태인 것만 파악을 잘 해도 이런 중장비 업체들은 수율칙을 엄청나게 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돌고 있으면 저 동네에서 뭔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동네는 계속 팔릴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고, 기계들이 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동네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이면 저 동네는 이제 장사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정보 소프트에서 기계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교육하는 일, 그 다음에 스페어 파트 공급하는 일, 이런 쪽에다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냐? 사실 존 디어는 여기 기계에다가 텔레메틱스 제품을 붙이고 여기서 얻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예지 정비를 하든지 하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주변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 모아서 지금은 농업 컨설팅 하는 일을 존 디어 같은 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황에 대한 정보, 기후에 대한 정보, 토양에 대한 정보, 곡물에 대한 정보들을 다 모아가지고 농부들이 쓰는 아이패드나 아니면 농부들이 쓰는 포탈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면은 당신의 땅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곡물을 심는 게 좋겠고 어디에다가 언제쯤 무엇을 심어라라는 걸 오히려 레코멘데이션을 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농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회사의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의지도 상당히 선합니다. 2050년이 되면은 지구상의 인구가 90억 명이 된대요. 그러면 이 인구가 굶지 않고
먹고 살려면은 지금보다 농작물이 60% 정도가 더 생산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뭐 비료 가지고 모든 걸 해결을 해나가고 뭐 농약 가지고 해결을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 존 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회의 공헌을 해나가면서 자기네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도 마찬가지 딱 보시는 것처럼 한 공장이나 한 울타리를 넘었으면은 제품들이 바깥에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고 다른 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묶어가지고 같이 분석을 하고 사용을 하려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뒤에 같이 들어가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쥐멘스의 경우도 사실 이제 독일 회사죠. 미국에서는 GE, 독일에서는 지멘스가 지금 상대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납품한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서 그 정보를 클라우드로 전부 다 받아서 여기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보통은 예지정비 관련된 내용이요, 에너지 매니지먼트 관련된 내용이요. 그러니까 각자가 강한 영역에서 뭐 터바인 엔진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풍력 발전 쪽으로 가든지 자기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 그 서비스들을 전부 다 해나가고 있는데요. 물론 클라우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들도 GE도 마찬가지고 GMS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를 하냐면 GE 같은 경우에는 작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비전을 발표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금융업체들 지금 다 팔았고요. 부동산 업체 다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하는 영역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GE 디지털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이 기술 하나를 가지고 2020년까지 매출 뭐 한 12조에서 13조 정도를 걷겠다고 클라우드 기준으로 그래서 세계 10대 소프트웨어 업체 중에 하나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GMS도 사실 거의 유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뭐 제조를 하고 의료를 하던 업체가 의료정비 만들던 회사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업체, 컨설팅 업체로 이제 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노베이션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가지고 외부 세상에서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장에서의 단순 공정에 대한 자동화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넓은 스코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때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는 R&D서부터 쭉 흘러가는데요. 지금 여기서 세이즈 쪽만 딱 놓고 나서 보면은 개별 고객마다 주문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컨피그레이션 해줘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 내가 제품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팔아요. 그럼 그거가 사용되는 거에 따라서 빌링하는 부분이 오히려 중요해요. 세일즈에서는. 생산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품질 관리 이전보다 훨씬 잘해야 될 거고요. 예지정비 정도. 장비도 잘 봐야 될 거고, 에너지도 절감해야 되니까. 그다음 내가 제품을 팔았어요. 옛날에는 제품 판단을 전혀 몰랐는데 이 제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정비를 하거나 스페어 파트 가능하지만 내가 판 제품에 사용되는 정보를 아웃에서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다시 개량하는 데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과거에 그냥 흘러가던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쪽은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이 흐름이 상당히 다이내믹하고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게 뭐 맥킨지나 BCG나 얘기하는 게 바이모달 아이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런 거를 가능하게 만들려면은 흔하게 코어라고 불리는 부분에는 간단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는 변화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바꿔나갈 수 있는 애자일 레이어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AP의 경우에는 가운데 코어라고 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는 ERP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메모리 그 컴퓨팅 지원을 해주고 있는 SAP 하나랑 더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있고 주변에 애자일 레이어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SAP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주변에 뭐 IoT나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도 다 같이 붙을 수 있고 SAP가 이미 가지고 있는 커머셜한 SaaS 제품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서 원하는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서 애자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GMS의 경우, 존 디어의 경우,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스틸 같은 형태의 경우,
그다음에 뭐 미국의 풋볼 리그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업체들이 모든 데이터를 사실 클라우드로 다 옮겨가지고 공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는 다른 플랫폼보다는 SAP 하나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가고 계시고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뭐 GMS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GMS의 경우는 한번 보시면 GMS 클라우드 플랫폼을 쓰고 있는 회사 중에 쿠카라고 하는 로보틱스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로보틱스 업체가 자기네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GMS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 버티컬 앱으로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앱 서비스와 자기네 로봇을 같이 그 자동차 업체나 이런 쪽에서 납품을 하거든요. 납품을 한 다음에 기계만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자기가 납품한 기계나 로봇에서 올라오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GMS랑 SAP 같이 만들어 놓은 클라우드 플랫폼에다 데이터를 받고 쿠카가 만든 앱하고 GMS나 SAP가 만드는 앱을 같이 이용해가지고 분석해서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형태의 모습들이 그 공장 스마트 팩토리 쪽에서 나오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SAP는 ERP 하는 회사다라고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글로벌하게 놓고 보면 코리아도 마찬가지지만 ERP가 차지하는 비중은 30에서 40% 미만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가 플랫폼 쪽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은 한 5% 정도가 클라우드에서 나오고 있는데 2020년까지는 매출의 33%를 클라우드에서 10빌리언 유로 지금 하나로 따져보면 한 13조 정도를 클라우드 쪽에서 매출로 가져오겠다는 2020년까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쭉 나와 있는 부분은 이제 빼고요. 시간상으로 랩업을 해야 될 시간이 돼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스마트 팩토리, 뭐 미래의 제조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한간에서 흔히 뭐 얘기하고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동화, 뭐 POP, MES 도입 이런 걸로 끝나는 게 결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제조업체의 방향들 자체는 지금 막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서로 발전해 나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퍼스널라이즈드 프로덕션 계열로 갈 수 있고 서비스 프로덕이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형태로 전환해가는 확실한 움직임이 있고 자동화를 하긴 하는데 아까 제가 뭐 스마트 글래시즈나 빅데이터 분석 예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형태로 이제 접목된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로우 스킬 레이버가 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이노베이션하는 부분 이쪽으로 이제 막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 클라우드는 뒤에 안 보여서 그렇지 어디에나 숨어가지고 현재도 이미 미리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걸로 제가 오늘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뭐 이메일 주시거나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